우르릉, 쾅. 검푸른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굵은 빗줄기가 대지를 후려쳤다. 말발굽이 진흙탕에 처박힐 때마다 튀어오르는 시커먼 흙탕물이 비단 도포자락을 더럽혔으나 말 위에 앉은 사내는 이를 털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눈앞의 광경을 응시할 뿐이었다. 한양에서 벼슬을 얻어 금이 환향이라 칭송받으며 내려온 조준석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15년 만에 밟은 고향 땅. 그토록 그리던 집터에 서 있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새어나오는 초가집이 아니었다. 지붕의 반쪽이 무너져 내려앉아 앙상한 석가래가 흉물스럽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마당에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긴 자풀들이 뱀처럼 엉겨붙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살인문은 썩어 문드러져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니 이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 차라리 버려진 무덤에 가까웠다. 준석은 숨이 턱 막혀오는 것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말고삐를 움켜쥐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다. 준석은 말에서 뛰어내리듯 내려와 미친 사람처럼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고급 가죽 신발이 질척한 진흙 속에 빠져 벗겨질 듯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가시 돋친 덩구리 비단옷을 찢고 살갗을 긁어댔으나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 준석이가 왔습니다. 소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와 을씨년스러운 바람소리뿐이었다. 방 안에서 늙은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내 새끼 왔느냐 하며 반겨주어 줘야 마땅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창호지마저 다 찢겨나가 시커먼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준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에 올라서려 했으나 썩은 마루장이 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우지끈 소리를 내며 부서져 내렸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텅 빈 안방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는 쥐들이 갉아먹다 남은 낡은 이불 조각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뒤따라온 하인 칠성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준석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은 지 꽤 오래된 듯합니다. 일단 비를 피할 곳을 찾아 마을 이장댁으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칠성의 말은 지극히 타당했으나 준석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한양에서 과거 급제하여 승승장구하는 동안 비록 연락은 자주 못했으나 꼬박꼬박 인편을 통해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생각했다. 분명 어머니가 잘 계시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참혹한 폐허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온기가 가장 짙게 배어있을 그곳이라면 다를 것이라 믿고 싶었다. 부엌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자 차가운 냉기만이 그를 맞이했다. 아궁이는 식은 지 오래되어 재조차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솥뚜껑에는 붉은 녹이 슬어 세월의 무상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붓두막 위에 놓인 깨진 사발 하나가 마치 주인을 잃은 강아지처럼 처량하게 놓여 있었다. 그때였다. 빗소리 사이로 자박자박하며 누군가 진흙을 밟고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준석은 급히 고개를 돌려 마당 쪽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 몇몇이 삿갓을 쓰고 도롱기를 걸친 채 살인문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반가움이나 환영의 기색은커녕 알 수 없는 경멸과 적의가 가득 차 있었다. 준석은 젖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짐짓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거기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겠는가? 이 집의 주인.
조준석이 돌아왔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대답 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수군거릴 뿐이었다. 그 웅성거림 속에 천하의 몹쓸 놈, 인두겁을 쓴 짐승이라는 말이 섞여 들려왔다. 준석은 당황하여 미간을 찌푸렸다. 금이 환향한 자신을 우러러보지는 못할 망정. 이토록 냉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나가가 가장 앞에 서 있는 노파에게 다가갔다. 낯이 익은 얼굴, 바로 옆집에 살던 박씨 할머니였다. 박애씨 할머니 아니십니까? 저 준석입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습니까? 집골이 이게 대체 무슨 병고입니까? 준석이 다급하게 묻자 박씨 할머니는 지팡이로 땅을 쿵 찍으며 준석을 노려보았다. 주름진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으나 인매는 매섭게 굳어 있었다. 내 놈이 기어이 살아서 돌아왔구나. 어미 잡아먹은 놈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다시 기어들어와. 할머니의 호통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준석의 고막을 때렸다. 준석은 뒷걸음질치며 말을 더듬었다. 어미를 잡아먹다니요. 그게 무슨 망발이십니까? 저는 한양에서 벼슬을 하고. 닥쳐라. 벼슬이 다 무슨 소용이냐. 내 놈이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릴 때. 내 어미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기나 하느냐. 할머니는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준석의 가슴팍에 거칠게 던졌다. 그것은 흙투성이가 된 낡고 보잘것없는 나무 함이었다. 준석은 얼떨결에 함을 받아 들었다. 손끝에 닿는 나무의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씨 할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씩씩거리며 말을 이었다. 지난 겨울 그 모진 추위 속에 내 어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이다.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하고 대문만 바라보던 그 불쌍한 양반이 혹여나 내 놈이 오면 전해달라고 남긴 유일한 유품이란 말이다. 준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니. 그것도 지난 겨울에. 자신은 그때 한양의 따뜻한 기방에서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승진을 자축하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심장을 옥죄어 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흙탕물 속에 무릎을 꿇고 함을 끌어안았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이보게들, 더 볼 것도 없어. 저런 페류나 놈하고 말을 섞는 것조차 아까우니 다들 돌아갑시다. 박씨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재촉하며 등을 돌렸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칠성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준석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그를 밀어냈다. 혼자 있고 싶었다. 아니, 혼자 감당해야만 할 형벌 같은 시간이었다. 텅 빈 마당에 홀로 남겨진 준석은 빗속에서 오열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대답 좀 해주십시오. 그의 울부짖음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폐가는 그를 비웃듯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손에 들린 낡은 나무함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이 작은 상자 안에 어머니의 한과 원망이 들어있을 것만 같아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부서진 담벼락 너머로 번쩍이는 번개빛을 따라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뒤뜰 장독대였다. 집은 무너지고 마당은 정글이 되었는데 기이하게도 장독대 주변만큼은 누군가 빗자루질을 한 듯 깨끗했다. 자풀 하나 없이 정갈하게 다듬어진 그곳에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깨진 채 뒹굴고 있었으나 오직 가운데 놓인 항아리 하나만이 온전한 모습으로 비를 맞고 있었다. 준석은 홀린 듯 그쪽으로 기어갔다. 진흙탕을 기어가며 비단 옷은 걸레처럼 변해버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항아리의 표면은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 있었다. 누군가 최근까지
아니, 매일같이 닦고 어루만진 흔적이었다. 박씨 할머니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다. 어머니가 죽음을 앞두고도 지키려 했던 것이 이 함과 저 항아리란 말인가.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의 뚜껑에 손을 올렸다. 뚜껑을 여는 순간 확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썩은 내가 아니었다. 코를 찌르면서도 가슴 깊은 곳을 아리게 만드는 15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맡았던 바로 그 냄새. 어머니의 손맛이 배어있는 묵은 간장 냄새였다. 빗물이 항아리 안으로 들이치지 않도록 준석은 황급히 몸으로 항아리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도기의 감촉이 어머니의 싸늘한 시신을 아는 듯하여 소름이 돋았다. 그는 품에 안고 있던 나무함을 항아리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함의 모서리는 닳고 닳아 둥글게 변해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만지고 또 만졌으면 나무가 이토록 닳아버렸을까. 준석의 손톱 밑에 낀 검은 흙이 어머니의 검게 타들어갔을 속마음처럼 보였다. 날이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이러시다 병나십니다. 칠성이가 다시 다가와 준석을 부축하려 했다. 하지만 준석은 칠성을 뿌리치며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물러가라. 나는 오늘 이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준석의 눈빛은 이제 슬픔을 넘어선 광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성공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잊고 지냈던 지난 15년의 세월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고 준석은 빗물에 젖은 생쥐꼴을 한 채 폐가의 마당 한가운데서 어머니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유품들과 마주하고 있었다. 과연 이 낡은 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에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놓지 못하셨단 말인가. 그리고 저 장독대의 간장은 왜 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인가. 밤은 깊어가고 어둠이 폐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준석의 긴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가운 빗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살을 파고들었지만 준석의 기억은 15년 전 그날의 메마르고 텁텁했던 흙먼지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의 흙먼지가 뿌옇게 시야를 가리던 날이었다. 젊은 날의 준석은 분노와 야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썩어 문드러져가는 초가집의 기둥 하나하나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처럼 느껴졌고 방구석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끊이지 않는 기침소리는 그의 앞길을 막는 불길한 징조처럼 여겨졌다. 그는 낡은 괴나리 보찜에 책 몇 권과 붓 한 자루를 거칠게 쑤셔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 반드시 끊어내리라. 다시는 이 구차한 꼴을 보지 않으리라. 그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가슴속에는 성공을 향한 뒤틀린 갈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방 문지방 너머로 어머니의 겁먹은 눈동자가 자신을 훔쳐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짐을 꾸리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준서가 꼭 가야만 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려 마치 바람에 바스라지는 낙엽소리 같았다. 준석은 보찜을 어깨에 매며 획 돌아섰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어머니, 더 이상 저를 잡지 마십시오. 이 좁은 마을에서 썩다 죽으란 말씀입니까? 남들은 다들 한양으로 가서 벼슬길에 오르는데 저만 평생 소장농의 아들로 살다가 흙 파먹고 죽으란 말입니까? 준석의 고함 소리에 어머니는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닳고 닳은 무명 치마폭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꼬질꼬질한 헝겊에 겹겹이 쌓인 작은 돈주머니였다. 이거 내 아비 제사 때 쓰려고 모아둔 것이긴 하다만 네가 가는 길에 노자라도 보태거라.
한양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는데 빈손으로 어찌 가겠느냐. 어머니의 손은 바틸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고 손마디는 온기처럼 굵어져 있었다. 그 손바닥 위에 놓인 돈주머니는 그녀가 평생을 바쳐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준석에게 그것은 사랑이 아닌 구차함의 상징으로만 보였다. 자존심 강한 그에게 어머니가 건넨 그 몇 푼 안 되는 돈은 오히려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확인사살하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준석은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치우십시오. 누가 이런 걸 원한다고 했습니까? 거지 적선하십니까? 제가 거지입니까?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돈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졌다. 묶어둔 끈이 풀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몇 잎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땡그랑, 땡그랑. 동전이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고 맑게 울려 퍼져 준석의 가슴을 찔렀으나 그는 그 아픔을 애써 외면했다.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동전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황급히 몸을 굽혀 흙투성이가 된 돈을 줍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그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어미가 더는 말리지 않으마. 부디 몸 조심하고 밥 굶지 말고. 어머니는 흙 묻은 동전을 치마폭에 문질러 닦으며 울먹였다. 준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살인문을 박차고 나갔다. 신발을 신는 그의 발놀림은 신경질적이었고 발뒤꿈치로 땅을 지시기는 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가슴을 짓밟는 소리 같았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살인문 기둥을 잡고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보통의 자식이라면 한 번쯤 뒤돌아보며 하직 인사를 올리거나 눈물이라도 흘려야 마땅했을 것이다. 그러나 준석은 이를 악물고 앞만 보고 걸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머니의 그 처량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결심이 무너져 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아니, 사실은 자신의 비정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도망치듯 고향 마을을 빠져나갔다.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를 지날 때까지도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등은 차갑고 냉정했으며 그 뒷모습은 어머니의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대못을 받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남겨진 어머니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차가운 윗목, 그리고 아들이 짊어지고 가지 않은 가난이라는 빚더미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준석을 욕했다. 호름이 버리고 도망간 천하의 불효자 놈이라며 손가락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했다. 아닙니다. 우리 준석이는 큰일을 할 아이라 한양으로 공부하러 간 겁니다. 반드시 금이 환양할 겁니다. 욕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아들 욕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들의 비정함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의 앞길에 해가 될까봐 자신의 슬픔조차 숨죽여 삼켰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 가난한 집구석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녀는 자신의 몸을 불사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남의 집 밭일하러 나갔고 해가 진 뒤에는 삭바느질로 밤을 지새웠다. 박씨 할머니 댁에 물을 길어다 주고 김진사 댁의 빨래를 도맡아 했다. 겨울 칼바람이 불어 손등이 터지고 피가 흘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얼음장 같은 가을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비벼대면서도 입으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그것은 원망의 소리가 아닌 아들을 위한 기도였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준석이 한양 가서 춥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높으신 나으리들 눈에 들어 큰 뜻 펼치게 해주십시오. 이 애미는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우리 아들만은 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피보다 진했고 눈물보다 뜨거웠다. 뼈마디가 쑤셔 잠을 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는 아들이 쓰던 낡은 책상을 어루만지며 아들의 냄새를 맡곤 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일 때도 어머니는 자신의 끼니를 줄여가며 엽전 한 잎, 두 잎을 모았다. 배가 고파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도 항아리 깊숙한 곳에 숨겨둔 돈주머니가 조금씩 무거워지는 것을 보며 웃음 지었다. 이 돈이면 우리 준석이 장가갈 때 비단 옷 한 벌은 해 입힐 수 있겠지. 이 돈이면 우리 준석이 돌아왔을 때 따뜻한 쌀밥에 고깃국은 먹일 수 있겠지. 그녀의 몸은 점점 야위어 꼬챙이처럼 변해갔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믿음, 아니 맹목적인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생명력이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겹치면서 어머니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기침을 할 때마다 검붉은 피가 섞여 나왔지만 그녀는 약 한 첩 쥐어 먹지 않았다. 약값으로 쓸 돈조차 아까워 아들을 위해 모아둔 돈주머니에 보탰던 것이다. 준석이 한양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꽃가마를 타고 거리를 행진하던 그날, 고향의 어머니는 밭고랑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업고 집으로 뛰었을 때 그녀의 손에는 호미가 꽉 쥐어져 있었다. 억지로 손을 펴보니 손바닥은 온통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었고 손톱은 흙대가 끼어 검게 변해 있었다. 깨어난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울에서 소식 없나? 우리 준석이 소식 없나? 그녀의 세상은 오직 아들 하나로만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보다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것이 더 큰 고통이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촛불을 켜고 앉아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밤새도록 문풍지가 떠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바람 소리가 문을 두드리면 혹시나 아들이 왔을까 싶어 엉금엉금 기어가 문을 열어보기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다. 팩에 주저앉은 현재의 준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는 동안 어머니는 그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살을 깎고 뼈를 태우고 계셨음을. 자신이 등 돌리고 떠난 그날,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것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비장한 결의였음을. 빗물에 젖은 준석의 어깨가 들썩였다. 15년 전 자신이 짓밟고 떠난 그 흙바닥 위에서 어머니는 피눈물을 삼키며 잡초처럼 버텨오셨던 것이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라리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부으시지. 어찌하여 이 못난 놈을 위해. 준석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하지만 그의 통곡은 이미 늦어버린 후회일 뿐. 허공에 흩어지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서늘한 바람이 마치 그날 어머니가 보았던 자신의 비정한 뒷모습을 꾸짖는 듯 하여 준석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억수같이 쏟아져 내렸다. 폐가의 마당은 이미 거대한 늪처럼 변해버렸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아 사물의 분간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준석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물체만이 기이할 정도로 선명하게 박혀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장독대 위에 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검은 항아리였다. 주변의 모든 독이 깨지고 자풀에 휘감겨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와중에도 그 항아리만큼은 마치 신성한 제단 위에 올려진 성물처럼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항아리의 표면이 번들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히 빗물에 젖은 것이 아니었다. 수천 번, 수만 번, 사람의 손길이 닿고
또 다하 만들어진 세월의 윤기였다. 준석은 그 광택 앞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그 안에 깃들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무릎으로 진흙을 밀며 조금 더 가까이 항아리 쪽으로 몸을 숙였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옹기 뚜껑에 닿았다. 뚜껑의 손잡이 부분은 손때가 묻어 유난히 반질거렸다. 준석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뚜껑을 들어 올렸다. 스스스 하는 마찰음과 함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서 응축되어 있던 냄새가 훅 하고 끼쳐나왔다. 그것은 한양의 기방에서 맡던 화려한 술 냄새도 고관대작들의 집에서 맡던 기름진 고기 냄새도 아니었다. 코를 톡 쏘는 짠내와 함께 묵직하게 가라앉은 구수한 향기. 바로 15년 전 그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고향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손맛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시간장의 향기였다. 빗물이 항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준석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도포자락을 펼쳐 항아리 입구를 가렸다. 그 순간 코끝을 맴도는 그 향기가 준석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강제로 끄집어내었다. 갓 지은 보리밥에 간장 한 숟가락 넣고 쓱쓱 비벼주던 어머니의 투박한 손길. 그 소박한 밥상 앞에서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웃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어둠 속에서 불쑥 들려온 목소리에 준석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칠성이가 들고 있는 흐릿한 등불 아래로 아까 독서를 퍼붓고 사라졌던 박씨 할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다. 그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 못난 놈이 하는 짓을 끝까지 지켜보려 했는지 담벼락 귀퉁이에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천천히 다가왔다. 내 놈이 한양으로 떠나던 그날부터 내 어미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닦고 또 닦은 항아리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불덩이같이 끓는 날에도 기어나와서 행주질을 하던 독이란 말이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젖어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준석은 멍하니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어째서 이 간장을 박씨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쭈그려 앉아 준석과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에서 아까의 서슬 퍼런 분노는 조금 사그라들고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내 어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지. 우리 준석이 한양 가서 큰 사람 되어 장가들 때 내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다. 이 시간장 잘 묵혀서 며느리 올 때 내어주고 잔칫날 국수 삶을 때 써야 한다고 말이다. 내 놈은 어미를 버렸어도 어미는 내 놈 장가 보낼 생각에 이 짠 간장을 15년 동안이나 품고 살았다. 썩어 문드러지는 속을 이 간장으로 달래가면서 말이다. 그 말은 준석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신이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왓집에서 비단 이불을 덮고 잘 때 어머니는 이 차가운 장독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항아리를 닦고 계셨다는 것인가. 자신이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취해 있을 때 어머니는 고요한 달빛 아래서 홀로 간장이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아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인가. 준석은 시선을 다시 항아리 속으로 돌렸다. 검붉은 액체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출렁이고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 강산도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간장은 졸아들고 또 졸아들어 진액만 남았다. 그것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기다림이 발효되고 그리움이 숙성되고 피눈물이 녹아들어 만들어진 결정체였다. 준석은 홀린 듯 검지손가락을 항아리에 집어넣었다. 차가운 액체가 손가락을 감쌌다.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혀끝에 대는 순간 형언할 수 없는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짰다.
혀가 아릴 정도로 짰다. 그러나 그 뒤끝에는 기이할 정도의 단맛과 깊은 풍미가 따라왔다.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다. 동시에 목구멍이 뜨거워지며 억누르고 있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으흐흑. 준석은 입안에 퍼지는 간장의 맛을 느끼며 오열했다. 이 짠맛은 바로 어머니가 흘린 눈물의 맛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을 합리화하며 쌓아 올렸던 견고한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성공해야 했어. 성공해서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면 그만이었어. 연락 좀 못한 게 대수냐. 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변명해왔던 모든 말들이 이 간장 한 방울 앞에서 철저하게 부서졌다. 성공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있었다.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금이 환영한 아들의 화려한 모습이나 비단 옷이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먹으며 눈을 맞추는 것,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곁에 있어 주는 것, 그것뿐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이 간장은 준석의 혼례를 위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준석이 돌아올 그 날을 위해 어머니가 붙잡고 있었던 생명의 끈이었다. 날이 칠성이가 울먹이며 준석의 등에 우산을 씌워주려 했다.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손을 밀어냈다. 그는 지금 이 비를, 이 추위를, 이 처절한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 지은 죄를 씻는 아주 작은 시작이라도 될 것 같았다. 할머니, 준석은 쉰 목소리로 박씨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찾으셨습니까? 묻고 싶지 않았지만 물어봐야만 했다. 잔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툭툭 치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찾다마다 숨이 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대문을 향해 손을 뻗으시더구나. 헛것이 보였는지 준서가 왔느냐 밥은 먹었느냐 하시면서 그러다 끝내 눈도 감지 못하고 가셨지. 내가 그 눈을 감겨드리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아느냐. 준석은 가슴을 쥐어뜯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 자신이 저지른 짓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었다. 그는 항아리를 부여잡고 통곡했다. 빗물과 섞인 눈물이 항아리 뚜껑 위로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맛있는 장을 두고 제가 어딜 떠돌았단 말입니까? 그의 절규는 폐가의 담벼락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혀를 찼지만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그것은 준석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간장 항아리는 말없이 준석의 눈물을 받아내고 있었다. 15년 전 아들이 떠난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이제는 돌아온 아들의 회한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때 준석의 시선이 항아리 옆에 놓아두었던 낡은 나무함에 머물렀다. 박씨 할머니가 던져주었던 그 함.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었다는 그 유품. 간장이 어머니의 기다림과 정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면 저 함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단 말인가? 어머니는 왜 그토록 저 함을 지키려 하셨을까? 준석은 떨리는 손을 뻗어 젖은 나무함을 다시 집어들었다. 물에 불어 묵직해진 함은 마치 어머니의 심장처럼 느껴졌다. 이제는 열어보아야 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박씨 할머니는 그런 준석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열어보거라. 내 어미가 평생을 바쳐 지킨 것이 무엇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거라. 그리고 뼈저리게 후회하거라. 평생을 가슴치며 살아가거라. 할머니의 말은 저주가 아닌 살아남은 자가 짊어져야 할
형벌의 선고와도 같았다. 준석은 칠성에게 등불을 가까이 비추라고 손짓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낡은 경첩이 달린 나무 함의 모습을 드러냈다. 녹슬어 잘 열리지 않는 고리를 힘주어 젖히자 끼익 하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함의 뚜껑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준석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다.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지 두려웠다. 어머니의 원망이 담긴 혈서라도 나올까봐, 혹은 자신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가난의 흔적이 나올까봐 겁이 났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대화이자 이승과 저승을 잇는 유일한 통로였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고 준석은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함뚜껑이 열리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낡은 나무함이 완전히 입을 벌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칠성이가 비추는 등불의 희미한 빛이 함의 내부를 비추었다. 준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안에는 그가 예상했던 혹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금이나 은 같은 보물은 없었다. 대신 꼬질꼬질한 무명천에 꽁꽁 쌓인 묵직한 꾸러미 하나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을 뿐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릿한 소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먼저 무명천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천을 풀어 헤치자 흙과 녹이 슬어 거무튀튀해진 엽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100냥, 아니 200냥은 좋게 되어 보였다. 한양의 부자들에게는 하룻밤 술값도 안 되는 돈일지 모르나 평생 흙을 파먹고 사는 상골 노인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동전 하나하나가 제각각이었다. 어떤 것은 10년 전에 연호가 찍혀 있었고 어떤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으며 개 중에는 불에 그슬리거나 지식여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것들도 있었다. 준석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한 번에 생긴 돈이 아니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아받은 푼돈, 남의 집 허드레 씨를 하고 받은 몇 잎, 길가에 떨어진 것을 주운 것들이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차곡차곡 모인 것이었다. 엽전을 쥔 준석의 손바닥이 화상을 입은 듯 뜨거워졌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동전인데도 그 안에는 어머니의 뜨거운 피와 땀이 펄펄 끓고 있는 것만 같았다. 이 돈을 대체 어떻게... 준석의 목소리가 젖어 들어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씨 할머니가 혀를 차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아느냐? 내 어미 밥값이다. 약값이다. 아니, 내 어미 목숨줄이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준석의 심장을 후벼 팠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내 어미는 물 한 사발 들이켜고 배를 채웠다.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아누워도 약 한 첩 쥐어 먹지 않고 그 돈을 모았다. 이 돈 쓰면 우리 준석이 장가갈 때 누가 비단옷 해주나 하면서 그 미련한 양반이 굶어 죽어가면서 만든 돈이란 말이다. 준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손에 쥐고 있는 이 더러운 엽전들이 갑자기 어머니의 살점처럼 느껴졌다. 자신이 한양에서 기름진 고기를 씹어 삼킬 때 어머니는 자신의 살을 떼어내어 이 돈을 만드셨던 것이다. 준석은 흐느끼며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 사이로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를 모르는 어머니가 남긴 편지라니. 삐뚤빼뚤한 글씨체는 분명 서당 훈장이나 그를 아는 이웃에게 부탁하여 대필한 것이리라. 종이는 이미 습기를 머금어 눅눅해져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다. 그것은 빗물 자국인지
어머니가 흘린 눈물 자국인지 알 수 없었다. 준석은 등불 가까이 종이를 가져가 글을 읽어 내려갔다. 준석아, 내 아들 준석아, 날이 많이 차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 어미는 잘 있다. 아무 걱정 말아라. 나는 밥도 잘 먹고 등 따숩게 잘 지낸다. 네가 한양 가서 큰 벼슬 했다는 소식 듣고 이 어미는 춤을 췄다.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돈은 내가 바치라면서 심심풀이로 모은 쌈짓돈이다. 큰 돈은 아니지만 네가 나중에 장가갈 때 보태거라. 그리고 혹여나 네가 벼슬 살다가 힘들어서 빈손으로 오더라도 이 어미는 너만 오면 된다. 밥 굶지 마라. 아프지 마라. 내 새끼 보고 싶다. 외악 준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을 굴렀다. 거짓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잘 있기는커녕 굶주림에 허덕였고 등 따숩기는커녕 냉방에서 떨었으며 심심풀이로 모은 돈이 아니라 목숨을 깎아 만든 돈이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의 마음이 편치 않을까봐, 자신이 짐이 될까봐 거짓말을 남기셨다. 편지의 글자 하나하나가 바늘이 되어 준석의 눈을 찌르고 가슴을 찔렀다. 밥은 먹고 다니느냐는 그 평범한 안부 인사가 이토록 사무치게 아플 줄은 몰랐다. 자신이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 그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도 밥 굶지 말아였다. 어머니의 세상은 오직 기승전결 아들의 밥이었다. 어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페르나입니다. 준석은 진흙탕의 머리를 쾅쾅 찧었다.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지만 육체의 고통은 마음의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다. 자신이 성공했다고 자만하며 보낸 그 세월이 사실은 어머니를 천천히 말려 죽이는 시간이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화려한 관복은 어머니의 수의를 팔아 산 것이나 다름없었고 자신의 높은 지위는 어머니의 무덤 위에 쌓아 올린 것이었다. 준석은 미친 사람처럼 흩어진 엽전들을 긁어모아 자신의 품에 넣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떨려 엽전은 자꾸만 진흙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안 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우리 어머니 살점인데. 박씨 할머니가 다가와 준석의 어깨를 지팡이로 툭 쳤다. 그만해라. 이미 떠나신 분이다. 네가 여기서 머리를 깨트리고 죽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오지는 않는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물기가 어려 있었다. 내 어미가 숨을 거두기 직전 마을 이장에게 부탁해 저 편지를 쓰면서 뭐라 했는지 아느냐. 우리 준석이 나중에 이 편지 보고 너무 울지 않게 좋게 써주쇼. 나 고생하다 죽었다고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 갔다고 써주쇼. 그러더라. 마지막까지 제 맘 아픈 것보다 내 놈 눈에서 눈물 나는 걸 더 무서워했던 게 내 어미다. 그 말을 들은 준석은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다. 어찌하여 저 같은 놈을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차라리 저주를 하시지, 차라리 욕을 하시지, 왜 끝까지 저를... 그의 절규는 폭우 속을 뚫고 메아리 쳤다. 번개가 번쩍이며 폐가에 앙상한 뼈대를 비췄고 그 순간 준석은 보았다. 무너진 안방 문지방. 그 나무 기둥에 손톱으로 긁은 듯한 수많은 자국들을. 하루, 이틀, 날짜를 세어가며 아들을 기다렸던 흔적들. 어머니는 그곳에 앉아 매일같이 죽어가는 자신과 싸우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으리라. 칠성기가 흐느끼며 준석을 부축했다. 날이 이제 그만 몸 상하십니다. 하지만 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쥔 손을 가슴에 대고 어머니가 계셨을 그 차가운 방바닥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흙탕물에 얼굴을 묻은 채 그는 일어날 줄을 몰랐다. 15년 전
떠나는 길에 올리지 못했던 그 절을 이제야 너무나도 늦게 주인 없는 빈집에 올리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준석의 회하는 빗물이 되어 땅속 깊이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남긴 동그러미는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준석의 가슴속에서는 평생 꺼지지 않을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지옥불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양에 잘나가는 벼슬아치 조준석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사랑을 배신하고 천륜을 어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죄인일 뿐이었다. 폭우가 휩쓸고 지나간 새벽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투명했다. 밤새 대지를 두들기던 빗소리는 멈추었으나 폐가의 마당에는 여전히 질척한 진흙과 준석의 후회가 엉겨붙어 있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살인문 기둥 뒤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밤새 들려오던 준석의 처절한 통곡 소리를 들었기에 그 오만하던 한양 양반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하며 숨죽여 지켜보았다. 마당 한가운데 흙탕물 범벅이 된 비단 관복을 입은 채 멍하니 앉아있던 준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복의 띠를 풀었다. 성공의 상징이자 권력의 표상이었던 화려한 비단옷이 진흙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속적산 바람이 된 그는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칠성이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칠성아, 가서 가장 거칠고 싼 삼벗 한 벌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솥을 걸어라. 칠성기가 당황하며 머뭇거리자 준석은 서글픈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 어미가 평생 입었던 그 까슬까슬한 옷을 나도 입어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어서 다녀오너라. 잠시 후 거친 삼배 상복으로 갈아입은 준석은 박씨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할머니, 염치 없지만 제 어미가 잠들어 있는 곳을 알려주십시오. 박씨 할머니는 달라진 준석의 눈빛을 보았다. 도끼와 야망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회한만이 남은 텅 빈 눈동자였다. 할머니는 말없이 지팡이로 뒷산 언덕을 가리켰다. 저기 상깃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봉분이라 할 것도 없이 초라하니 잘 찾아보아야 할 게다. 준석은 할머니에게 깊숙이 절을 한 뒤 맨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길은 가시덤불과 자풀로 뒤덮여 있었다. 준석의 맨발은 날카로운 돌부리에 찢기고 찔려 피가 흘렀지만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 험한 길을 매일같이 오르내리며 땔감을 구하고 나무를 캤을 것이다.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커질수록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도착한 산 중턱. 잡초 속에 가려져 흙무덤인지 구별조차 힘든 작은 봉분이 눈에 들어왔다. 비석 하나 없이 나무 십자가만 덩그러니 꽂혀 있는 초라한 무덤. 준석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어머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다. 호미도 낫도 없이 오직 맨손으로 억세고 질긴 덩굴을 걷어냈다. 손톱이 들리고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피가 배어나와 흙과 뒤섞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의 집을 깨끗이 치워드리는 것. 그것이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다. 잡초가 모두 제거되고 붉은 황토가 드러나자 준석은 무덤 앞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못난 자식이 왔습니다. 밥은 굶지 말라시던 그 말씀. 뼛속 깊이 새기러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목 놓아 울며 흙바닥에 머리를 찍고 또 찧었다. 어이다 산새들도 그의 울음소리에 놀라 숨을 죽였고
불어오는 바람이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며 지나갔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 지친 준석은 무덤가를 맴돌며 맹세했다. 다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죽어서도 외롭지 않게 곁을 지키겠노라고. 해질 역이 되어 터덜터덜 폐가로 돌아온 준석은 부엌으로 들어갔다. 칠성이가 닦아놓은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안쳤다. 그리고 마당의 장독대로 가서 그 낡은 간장 항아리를 열었다. 15년의 세월이 농축된 검은 간장을 국제 조심스럽게 퍼담았다. 구수하고 짭조름한 향기가 폐가 가득 퍼져나갔다. 밥이 다 지어지자 준석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을 큰 대접에 퍼담고 그 위에 어머니의 간장을 한 숟가락 끼얹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불렀다. 이보시오들, 다들 들어오셔서 밥 한 술 뜨고 가십시오. 제 어미가 여러분께 진 빚을 갚으려면 턱도 없겠지만 어미가 남긴 간장으로 지은 밥이니 부디 드시고 가십시오.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당으로 들어섰다. 박씨 할머니가 먼저 밥상을 받았다. 갓 지은 밥에 간장만 비벼진 소박한 밥상이었다.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 입에 넣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아이고, 이 맛이다. 춘심이 손맛이 그대로구나. 그 말에 다른 마을 사람들도 숟가락을 들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깊고 진한 장맛. 그것은 단순한 짠맛이 아니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그리움, 긴 기다림의 세월, 그리고 이웃을 향한 고마움이 모두 녹아든 눈물의 맛이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밥을 먹으며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했던가. 뉘우치며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밥을 대접하는 준석의 모습에서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한양 양반이 아닌 뉘우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았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함께 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밤 준석은 칠성이를 불렀다. 너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한양으로 올라가거라. 칠성이가 깜짝 놀라 물었다. 나리께서는요,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조정의 부름이. 준석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돌아가지 않는다. 벼슬이고 명예고 다 부질없다. 내 자리는 여기다. 어머니가 평생 지키신 이 집, 그리고 저 산 밑에 무덤가.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그는 품 안에서 상소문을 꺼내 칠성에게 건넸다. 내 사직 상소다. 전하께 잘 올려다오. 나는 이제 조준석이라는 이름의 벼슬아치가 아니라 춘심이의 아들로 살 것이다. 칠성은 눈물을 흘리며 준석에게 큰절을 올리고 떠났다. 세월이 흘렀다. 폐가였던 집은 작지만 단정하게 수리되었고 마당의 자풀은 사라지고 텃밭이 가꿔졌다. 준석은 어머니의 무덤 옆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심효살이를 시작했다.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는 산을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장독대를 닦았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아리를 어루만지며 윤을 냈다. 마을 아이들이 지나가면 불러 세워 따뜻한 밥에 간장을 비벼 먹였고 그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쳐주며 대신 편지를 써주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를 간장 선비라 부르며 존경했다. 어느 늦가을 저녁 백발이 성성해진 준석은 장독대 앞에 앉아 있었다. 낡은 함 속에 들어있던 엽전들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짓는데 모두 썼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장독대와 마음속의 평화뿐이었다. 그는 간장 항아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주름진 얼굴 위로 어머니의 미소가 겹쳐 보이는 듯 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쌀밥이 참 다겠습니다. 준석은 허공을 향해 나직이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댕그랑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그래, 내 새끼밥 많이 먹어라 하는 어머니의 대답처럼 들렸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성공을 좇느라 뒤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잊고 산다. 조준석이 뒤늦게 깨달은 그 짠 간장의 맛.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무게였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훗날 청음을 바쳐 올리는 제사상보다 낫다는 것을 낡은 장독대는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